신장개혁. 9월 9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퇴근길 시사 맛집 신장식의 신장개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주인장 신장식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어제 언론 앞에 섰습니다. 백브리핑하는 자리에 섰는데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격정적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특히 국회에서 나를 불러달라, 가서 당당히 말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요.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한 언론에는 이런 제목도 뽑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상기된 얼굴. 과연 윤석열 후보의 그 인터뷰 어떻게 성사된 걸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윤석열 캠프 김병민 대변인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대선을 두고 흔히 이미지 싸움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재명, 이낙연의 이른바 명락대전의 네거티브 논쟁을 통해서 본 대선 후보의 이미지, 경희대 김윤철 교수와 대통령의 자격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개혁, 청취자 여러분과 단골 손님 여러분들과 함께 꾸려갑니다. 유튜브와 홈페이지 게시판 모두 열려 있고요. 50원의 짧은 문자, 100원의 긴 문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신장식의 신장개혁, 밥상 들어갑니다. 퇴근길, 오늘의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장개혁 뉴스브리핑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은지 기자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일주일 만에. 예. 자, 바로 이 얘기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청부 고발 의혹, 고발 사주 의혹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의 텔레그램 메시지에서부터 시작된 고발 사주 의혹이 국민의힘 전체로 지금 확산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요.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지난달 8월 검찰에 제출했던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이 지난해 4월 김웅 의원이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 정책관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으로 나오고 있죠. 그 고발장과 동일한 것이 밝혀진 것인데요. 여기서 이른바 8월 고발장과 4월 고발장 내용이 동일해서 당이 최강욱 의원을 고발할 때 손준성 검사가 건넨 고발장을 그대로 참고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월 고발장은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인 조모 변호사가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당시 고발장 초안을 당시 법률지원단장이었던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받았다라는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 의원이 고발장 초안을 당무감사실에 전달했고 거기서 다시 조 변호사에게 전달됐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 과정에서 당시 당 지도부 선에서 보고를 받았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고발사주 의혹에 국민의힘이 개입한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고발장이 크게 보면 두 종류가 그 김웅 의원, 손준성 검사로부터 김웅 의원에게 전달됐다라고 추정되는 고발장이 두 종류예요. 4월 3일자 고발장, 4월 8일자 고발장. 근데 4월 8일자 고발장이 8월 달에 미래통합당에서 제출한 고발장과 내용이 거의 판박이다. 네. 제가 한번 날짜별로 정리를 좀 해드리는 게 이해하시기가 좀 편하실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4월 8일에 김웅 의원한테 건네졌다고 하는 메신저를 통해서 건네졌다고 하는 그 고발장과 8월 25일에 미래통합당에서 공식적으로 고발 조치를 취할 때 사용을 했었던 고발장, 이 두 개 사이에 4개월의 공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의 국민의힘에서는 우리가 사주를 받아가지고 청탁을 받아서 고발한 거 아니다, 이제 이런 식의 주장을 해왔는데, 오늘 드러난 그 문건을 보면 이 중간 다리를 역할을 한 걸로 볼 수도 있는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된 겁니다. 근데 그 초안은 언제 작성된 거냐면 4월 22일자로 문서 정보에 적혀 있다는 겁니다. 4월 22일자. 4월 22일자. 그리고 작성 장소가 정점식 의원실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걸 이 세 가지를 연결을 해보면 고발장을 검찰 측의 인사로부터 손준성 검사로 이제 찍혀 있는 인사로부터 김웅 의원이 받은 게 4월 8일, 그리고 정점식 의원실에서 고발을 위한 초안 작성을 한 게 4월 22일, 네. 그리고 실제 그 초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고발장을 최종적으로 만들어서
검찰에 대검에 접수를 한 게 8월 25일이 되는 거니까 이 중간 다리가 만약에 이 미싱 링크가 해소가 되게 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동안은 우리는 관계 없다라고 주장했던 거에 대해서 제대로 좀 해명을 해야 되는 어떤 그 위기에 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소위 단검유착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단검유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굉장히 좀 곤혹스러워질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명선거 추진단을 당에서 만들었네요. 국민의힘에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 단장은 김재원 최고위원이 맡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검사 출신이시죠. 네, 그래서 추진단이 이제 들여다볼 핵심 쟁점은 아까 말하셨던 4월 고발장과 8월 고발장의 내용이 왜 유사하냐. 그리고 국민의힘 인사라는 그 제보자가 누구냐. 이 두 가지 정도를 들여다볼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추진단을 만든다고 한들 조사 내용이 당 차원에 한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완전히 밝히기는 어려울 것이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4월 고발장과 8월 고발장의 내용이 유사한 이유를 밝히겠다라고 당에서 이야기를 했다면 네. 유사하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부정하기가 좀 어려운 네. 게 이 두 문건이 공개돼서 이제 비교하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랬죠. 특히 이제 KBS 발로 그 기사가 나온 걸 봤을 때 오타까지 틀린 게 똑같아 버려가지고 네.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게 이제 조회수 해당 유튜브 방송 그러니까 매불쇼의 조회수에 대해서도 이제 날짜별로 50만, 다른데 90만. 네, 요것도 똑같고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게 그 매불쇼가 올라오는 그 인터넷 플랫폼이 팟빵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팟 할 때 밑에 이제 시옷 받침을 쓰게 돼 있는데 왜냐면 팟캐스트의 팟빵이기 때문에 그렇죠. 시옷 받침인데 실제 손준성 검사가 건넸다라고 추정되는 그 고발장에는 이게 티읕 받침으로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단팥빵 할 때 그 단팥빵. 팥빵으로 돼 있어요. 예. 근데 그게 문제 8월달 고발장에 똑같이 틀린 그대로 티읕 받침으로 팥빵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뭐 단팥빵 좋아하시는 분들이 4월 달에도 계시고 8월 달에도 계시지 않았을까요? 네, 그런 맥락들을 봤을 때는 좀 곤란할 수 있는 네. 그 부분들이 좀 보입니다. 이렇게 해명하시면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해명하시면 안 된다. 이건 그렇죠. 네. 네, 단팥빵을 좋아했어요. 그거네. 이렇게 해명하시면 안 된다. 자,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은 이번 사건을 정치 공작이다라고 이야기를 다시 어제 하셨어요. 네, 기자회견. 예, 기자회견에서 그래서 뭐 또 만들었다면서요, 캠프 안에서. 네, 윤석열 전 총장도 이제 전날에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캠프 내에 정치 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발족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위원장은 이제 대검 중수부장과 부산 고검장 지낸 김홍일 변호사, 간사는 많이들 아실 텐데요. 검사 출신 주광덕 전 의원이 맡았습니다. 예, 이게 네. 내용을 보시면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제가 그렇게 무섭습니까?라고 네. 일가를 했는데 이 특위를 구성한 그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무섭다는 말이 절로 나올 수 있는 인적 구성입니다. 보시면 이 특위 위원장이 이제 김홍일 변호사인데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분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요. 강력한 분이고 네, 그리고 이제 현직 변호사이기도 한 주광덕 전 의원 역시 마찬가지로 검찰 출신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 이분은 이제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이제 폭로해서 지난 총선 때는 국민의힘의 후보, 그다음 자유한국당의 미래통합당의 후보로 나서기도 했던 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안광복 국정원 기조실장 이런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이거는 뭐 윤석열 캠프에서는 진상규명 특위라고 이름을 붙이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캠프 차원에서의 일종의 네거티브 대응팀 혹은 법률적 대응에 주력하겠다는 어떤 신호를 주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제보자 색출이나 관련 법적 대응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것 같은 인적 구성이다. 좀 이렇게 해설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보니까 주광덕 의원이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나 이런 분들은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일 수도 그렇죠.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원래 또 저격수 출신들이기도 하고요. 네, 네. 특정인이 누굴지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주광덕 의원하고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누구와 세게 대립을 했었는지. 예. 근데 또 정치 공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윤희석 윤석열 캠프 측 대변인이 고발장 작성한 거 드러나면 사과하겠다. 손준성 검사가 일반적 지휘 책임 본인이 윤석열 네. 총장이
후보가 검찰총장인 시절에 한 거니까 일반적 지휘 책임에 대해서는 사과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한 발 물러선 입장으로도 좀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윤희석 대변인이 오늘 만약 윤 전 총장이 총장일 당시 현직 검사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면 이게 관리 책임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관리 책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사과드릴 용의가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캠프 측이 어느 정도 이 사안을 계속 아니다라고 주장해 왔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내 후배가 이리 잘못했으니 본인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과할 의향이 있다라고 밝힌 것이어서 조금은 한 발 물러서지 않았나. 굉장히 주목할 만한 표현이죠. 네. 관리 책임이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제가 후배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맞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잘못했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이런 표현이 이제 들어간 것도 아마도 추정하기로는 핵심 증거 중에 하나인 그 제보자의 휴대폰이 이미 검찰에 제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그 손준성 보냄이라는 그 정황 증거 그거에 대한 이제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적 증거들이 검찰 손에 넘어갔다는 걸 전제했을 때는 사실관계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냐 캠프 내부에서 네. 그런 추정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이야기가 이제 갈래를 나눠서 보자면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어제 윤석열 후보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는 정치 공작이다. 이 사건은 본질은 정치 공작이다. 대신 손준성과 나는 관계가 없다. 그렇죠. 이 얘기가 어제 얘기의 핵심인데 네. 정치 공작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는 사실 정치 공작에 대해서 증거를 대야 될 쪽은 윤석열 후보 측입니다. 그렇죠. 여당의 아니다. 정치 공작이다라는 점을 네. 공작의 고리를 밝혀서 얘기를 해야죠. 근데 손준성 검사를 이렇게 손절을 했다. 관계없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 관리 책임을 얘기를 했다면 이거는 정치 공작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공세일 수는 있는데 정치 공작은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따가 이거는 김병민 그 캠프 대변인께 네. 조금 이따가 연결할 텐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당의 과도한 정치 공세냐 여당의 정치 공작이냐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그 후보 본인의 말 중에 좀 캠프 대변인의 말하고 연결해서 주목할 만한 점이 저는 그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당한 일, 본래 하는 일이라면 보고하고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고 자기가 누구하고 만나고 누구랑 문건을 주고받고 하면 만약에 그런 게 있다 한들 그런 걸 다 총장한테 보고하고 결재받고 하겠습니까? 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그거는 불법적인 일이고 그건 내가 보고받을 필요가 없다. 보고받지 않았다. 네, 이런 가능성을 좀 깔아둔 발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이름을 조금 전까지 이거 밝혀도 되나 안 되나 했는데 본인이 페이스북에 실명으로 이름을 밝혔고 네. 모든 언론에 다 나오기 때문에 실명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발 사주 제보자로 지목된 조성은 씨가 반박 입장문을 내고 법적 대응까지 밝혔죠. 네, 맞습니다. 지금 또 다른 쟁점이요. 바로 제보자가 누구냐 이게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유력한 제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조성은 씨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은 특정 대선 주자의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지도 않고 이 사건 제보자도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조성은 씨는 김웅 의원이 언론의 모욕을 포함한 명백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면서 개별적인 정당 활동을 하지 않은 지도 1년 반이 되어간다. 또 김웅 의원과 윤 전 총장을 향해서는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물론 보도되는 사건의 심각성, 자신들의 공적 신분과 의무조차 망각하고 있다면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저희들이 그 인터뷰 요청을 드렸는데 오늘은 변호사들과 법적 대응과 관련돼서 논의를 정리해야 돼서 정리가 되면 인터뷰에 응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보내오셨어요. 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법정 구속됐던 윤석열 후보의 장모가 보석으로 오늘 석방이 됐습니다. 부정수급, 요양병원 급여, 요양급여 부정수급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었는데 네. 2개월 7일 만에 오늘 보석으로 그 석방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의 항소심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형사 5부가 오늘 최 씨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보석 보증금은 3억 원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따라서 최 씨는 오늘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석방이 됐고요. 이게 최 씨 측이 지난달 13일에 이제 제출을 했던 건데 보석 신청서를 도주의 우려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 또 건강상 이유를 들어서 보석 청구를 했는데 그 보석 청구 한
한지는 약 한 달 만입니다. 네네. 그래서 혐의를 좀 말씀드리면 이제 최 씨는 이제 의사가 아닌데도 의료재단을 설립해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또 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22억 9천여만 원의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편취한 혐의를 받는데요. 지난 7월이죠. 1심 선고에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소위 사무장병원 네, 맞습니다. 운영해서 22억 9천만 원 요양급여 받았다. 네, 부정수급이죠. 이 부분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을 이제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죠. 예, 그래서 특경가법상 사기입니다. 근데 뭐 보석 조건은 뭐 이렇게 원래 이렇게 다 달아요. 다 달아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조금 더 상세하게 딴 사람 만나지 마라. 증거인멸을 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 만나지 마라 이랬는데 실은 제가 그 1심 첫 그 공판 준비 기일 때 나온 이야기 들어보면 검사로서는 굉장히 쎄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무장 병원인지 여부, 그 사무장 병원에 소위 그 앞서서 같이 했던 사람들과 공범인지 여부가 1심에서 제대로 판단되지 않았다라고 2심 판사가 재판장이 얘기를 하셨어요. 굉장히 쎄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실은. 네. 예. 핵심적인 혐의를 어떻게 보면 흔들릴 수 있는. 예, 그걸 명확하게 판단하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쎄하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석으로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예, 보석으로 나오셨네요. 자, 짧지만 요거는 제가 그냥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정권 수립 73주년을 맞아서 심야 열병식을 개최했는데요. 민간 및 안전 무력 열병식이었고요. 북한의 노동저기군들로 이루어졌는데 얘들은 우리나라로 보자면 예비군이에요. 예비군들이 그냥 오토바이 타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뭐 ICBM이나 SLBM, 뭐 탄도미사일 등 북한 정규군의 첨단 무기 체계도 전혀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무력 시위라기보다는 미국 측의 메시지를 한번 우리 협상 좀 해봅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이 없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우리 두 분 모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오전에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그리고 오후 4시 반에는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각 진영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박주민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어제 김웅 의원하고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일단 총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김웅 의원의 그 기자회견은 의혹을 해명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기존에 본인에게 주어졌었던 의혹을 더욱 확인하는 기자회견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김웅 의원이 받고 있는 의혹의 핵심은 손준성이라는 검사로부터 고발장을 받아서 당에 전달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네. 기존에는 이제 본인이 일부 고발장을 썼다고 얘기했었는데 어제는 본인이 고발장을 쓰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네네. 결국은 이제 전달받았다는 본래 의혹을 더 긍정하는 그런 기자회견이었다고 보고요. 네. 오후에 있었던 윤석열 전 총장의 기자회견은 뭐 사실을 뭐 근거로 해서 의혹을 해명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본인은 그냥 억울하다. 뭐 본인은 문제없다를 강변하는 그러면서 이제 언론 매체에 대해서 일부 비하하는 발언을 해서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그래서 내용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좀 부적절한 기자회견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김웅 의원 기자회견 얘기는 뭐 사실 내용상 더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어요. 뭐 기억나지 않는다, 모른다, 뭐 이런 거라서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 관련해서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의 핵심 메시지는 어쨌든 한 3가지 정도인데 나는 화가 났다, 억울하다가 하나고 두 번째는 정치 공작이다, 여권발 정치 공작이다. 이 사건의 전체적으로 본질이. 그다음에 세 번째는 손준성과 나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뭐 3가지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정치 공작이다라고 하는 윤석열 후보의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한 본인의 평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 공작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지금. 아시다시피 그 고발장이 전달된 것으로 충분히 볼 수밖에 없는 그런 SNS 사진 자체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미 공개가 됐어요. 네네. 그리고 또 당사자로 지목된 김웅 의원조차도 자기가 누군가로부터 전달받았다는 걸 사실상 시인하는 의사표명을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예. 그리고 지금 그 최초 제보자로 지목되고 있는 분도 사실은 국민의힘 쪽
관계자였고 또 처음 보도한 매체도 여권에 가까운 언론 매체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권발 정치 공작이다 또는 여권발 무슨 음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개입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손준성 검사와 윤석열 후보 간에 연결고리를 입증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한편 윤석열 후보 측에서 여권발 정치 공작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권발 정치 공작이라고 하는 소위 윤 총장님 말씀대로 증거를 대야 될 텐데. 네. 예. 이 손 검사와 윤석열 총장 간에 관계가 있다라는 점을 지금 여권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부분에서 맞습니다.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 부분은 이제 대검 차원에서 감찰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규명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충분히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정황적인 배경들은 있어요. 네네. 먼저 손준성이라는 검사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수사정보정책관이었습니다. 네. 수사정보정책관이라고 하는 직위는 총장의 명에 따라서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가공하고 생산해내는 그런 직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총장의 눈과 귀다 이렇게 평가받는 직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무상 연관성이 굉장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고요. 네. 또 하나는 이 손준성이라는 검사가 단순히 직무상의 연관뿐만 아니라 윤 전 총장과는 굉장히 특별한 관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정황적 증거들이 또 있어요. 네네.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가 밝힌 바대로 인사 이동 당시에 이 손 검사를 계속 위임시켜달라는 요구를 직접 윤석열 총장으로부터 들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추 장관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 그렇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월요일 날 법사위에 출석했던 박범계 장관조차도 본인이 법사위 위원일 당시에 그런 내용을 직접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직무상의 밀접성을 떠나서 그것보다 더 나아간 어떤 특별한 관계 이런 것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손준성 검사가 만약에 이 문제되는 고발장을 전달했다면 그것은 아마 혼자 단독적인 판단에 의해서 움직인 건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예. 네. 그런데 어제 이제 윤희석 윤석열 캠프 대변인은 윤석열 후보 본인도 아니 뭐 손준성이 한 거는 손준성이 한 거고 나는 나고 나는 보고받은 바 없다. 그리고 윤희석 캠프 대변인은 오늘 언론에서 손준성 검사가 혼자 그런 일을 했을 수는 있는데 만약 그랬다면 일반적인 지휘 책임에 따라서 사과할 용의가 있다. 윤석열 후보가. 그래서 일반적 지휘 책임에 따른 사과 여기까지는 좀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거기까지만 책임지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직위라는 것이 이런 어떤 큰 사건들, 그러니까 저희들이 단순하게 이 사건을 고발 사주라고 부르지 않고 선거 개입이나 정치 개입이라고 봐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단순하게 몇몇 어떤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적 사건이 아니라 검찰이라는 국가 권력기관을 사유화해서 정치에 개입하려고 했던 그런 큰 사건이거든요. 네. 이런 큰 사건에 검찰총장의 최측근이 본인과 상관없이 개입됐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사과하고 끝낼 일이 아닌 것이죠. 굉장히 책임을 무겁게 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런 말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정치적인 이유의 행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책임지는 모습까지는 좀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된다. 일반적 지휘 책임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뭐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읽힐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뭐 그런 것까지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정말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 지금 윤 전 총장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무슨 단순한 어떤 선거에 출마한다는 게 아니라 나라의 어떤 운명을 책임지겠다고 나오는
네네.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 책임도 더 무겁겠죠. 그리고 이 부분도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네. 지금 전달됐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 고발장을 보시면 네. 이 고발장에서는 그 당사자, 피해 당사자가 윤 전 총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윤 전 총장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 예,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봤습니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윤 전 총장이 엄청 뭐 고생하고 노력하고 그러는데 뭐 끊임없이 뭐 시달리고 있다는 이런 표현도 나올 정도로 네. 사실상 이 고발장에 보면은 수혜자가 윤 전 총장 아닐까? 이 고발의 수혜자가 이런 느낌을 줄 정도의 고발장이기 때문에 네. 진짜 뭐 그 손준성 검사가 만약에 진짜 그 고발장을 작성 및 전달했다면 네. 윤 전 총장에 대한 어떤 이익이 돌아가는 부분 이런 것들을 고려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고발장이에요. 네, 네, 네. 그래서 단순한 어떤 모르는 일이고 그래서 뭐 음. 단순한 지휘 책임만 지겠다. 이거는 언뜻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네, 일반적 지휘 책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일반적 지휘 책임으로서 사과하거나 유감 표명하는 것으로는 정치적 책임이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어제 윤 전 총장이요. 국회 현안 질의 이런 데서 소환한다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응하겠다. 국회에서 나 불러달란 말입니다 하고 목소리 높이셨어요. 국회에서 부릅니까? 지금 당장은 이제 대검의 감찰이 진행 중에 있고요. 경우에 네. 따라서는 이제 수사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검찰의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가 뭐 윤석열 전 총장을 국회에 불러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게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예. 네. 아마도 윤석열 후보는 이전에 국회에서 그 국정조사 때죠. 국정감사 때. 국정감사입니다. 예, 국정감사 때 나와서 하루 종일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던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만들고 싶으신 것 같은데 판을 깔아줄 필요는 없다. 지금 이렇게 지금 그 말씀하신 걸로 들려요. 그것보다도 아까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사나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있어서는 사실 네. 국회 부르는 게 적절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나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 것을 봐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네. 그게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것이고 네. 마치 이제 국회에 출석해가지고 하는 것이 본인의 어떤 그런 수사나 조사를 대신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네. 그 시간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어제 윤 전 총장 그 기자회견 한 데 보면 한 서너 줄로 이재명 지사 관련 비리를 대라고 수사팀에 강요했다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격앙돼서 이거 뭐 말이 되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네. KBS 보도 관련해서 짧게 뭐 한 1분 30초 정도 안에 그 사건의 본질, KBS 보도됐던 그 사건의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박범계 장관이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데자뷰 같다라는 표현을 썼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이제 검찰이 재소자를 불러다가 그것도 뭐 한 번, 두 번 부르는 게 아니라 수없이 불러다가 네. 그 재소자와 연관이 있는 다른 사람들 엮는다든지 네. 또 그것조차 여의치 않으면 협박을 한다든지 또는 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범죄를 털겠다고 얘기하면서 위축시킨다든지 하는 수사 기법들을 자주 써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최근에도 이제 한명수 전 총리가 사건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감찰 결과 드러나기도 했었고요. 네. 그런 것들이 또 반복됐었던 건 아닌가. 네. 검찰의 어떤 과잉한 그런 수사 또는 검찰의 인권침해적 수사가 또 반복된 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것도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것이어서 사실 이제 그 정치적인 어떤 개입이나 공작적 성격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네.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바로 윤석열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많이 바쁘시죠? 예, 대통령 선거 기간이라 열심히 지내고 있습니다. 네. 우선 어제 4시 반 윤석열 후보 기자회견 때 보니까 우리 예. 김병민 대변인 안 보이시더라고요. 예. 현장에 안 계셨던 거예요? 예. 그때 방송 관련된 어디 캠프에 일정으로- 계셨나요?
방송이 어제 저녁에 오늘 우리 TBS 라디오 방송을 하는 것처럼 요즘 방송으로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얘기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네네. 어제 그 기자회견이 있을 때는 KBS 방송국에 있었습니다. 그 기자회견이 4시 예. 반에 진행된다는 사실은 언제 아셨어요? 오전에 결정이 됐습니다. 오전에 결정이 되셨어요? 예. 그러면 흔히 뭐 저희가 기자들은 보통- 김웅 의원 기자회견 보고 나서 뭐 결심을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는데 그 얘기가 맞는 얘기인가요? 저희가 보통 캠프에서 이제 하루 전날 그 다음 날에 대한 전체 일정들을 공개를 합니다. 네. 그래서 공개된 일정에는 기자회견은 따로 잡혀 있지는 않았던 그랬죠. 상황이고요. 예. 예. 벌써 이 뉴스버스 보도가 나간 지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네. 분명한 건 보도가 처음 나섰을 때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는 상태에서 윤석열 검찰로 특정짓고 유력한 대통령 주자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이 관련된 일을 사실관계도 규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몰랐을 일이 없다로 몰아세우는 보도와 정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객관적인 사실들이 하나 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지만 네.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김웅 의원이 이 기자회견에 나선다고 하니 그 기자회견을 일단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이제 오전에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이 있었지만 속 시원한 얘기를 하지는 못했던 것 같고 네. 이 내용이 윤석열 후보가 연결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네거티브 음해성 정치 공세들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단호한 의지로 기자회견을 해야겠다 이렇게 캠프도 후보도 함께 결정하게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오전에 캠프와 후보가 함께 결정했다. 네. 예. 근데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기자회견문 없었죠? 없었습니다. 예? 없었습니다. 예. 아마 화면을 통해서 요즘은 워낙 뭐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가 다 활발하게 돼 있어서 네.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오는 순간 모든 것들을 다 이 유튜브 라이브 등으로 보셨을 텐데요. 네. 이런 기자회견문 원고 같은 거를 갖고 들어가지 않았고 네. 있는 그대로 후보가 갖고 있는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정말 국민들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런 지저분한 정치 공세, 정치 공작들이 일어나는 일들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된다라는 단호한 의견을 개진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대선 후보들이 저 정도 그 단호한 본인의 의사 표현을 하면서 회견문 없이 하는 거는 그것도 백브리핑 하는 데서 하는 건 처음 봤는데 그래서 언론에서는 캠프와 후보 간에 충분한 의사소통 없이 이루어진 기자회견 아니냐라고 하는 추측성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련된 내용, 예, 회견문 없이 하는 것도 캠프와 후보가 같이 결정한 거다. 회견문에 관련된 내용들은 모든 대통령 선거의 일정이라는 것은 메시지도 마찬가지고 예. 다양한 의견들이 취합돼서 A안, B안, C안 등에 대한 내용들이 올라오게 되면 네. 이 내용을 가장 적합한 안으로 취사 선택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일들을 보조하고 뒷받침하는 역할이 캠프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네네. 예, 당연히 여기에 대한 후보의 기자회견 관련돼서 많은 의견들을 모았을 것이고 네. 하지만 그런 의견들을 다 충분하게 후보가 숙지하고 난 상태 속에서 후보의 육성과 그리고 후보가 직접 기자분들의 질문에 일문일답으로 소통하게 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회견문 없이 여기에 대해서 없이 한 거다. 그래서 예. 예, 회견문을 갖고 한 3페이지, 4페이지짜리의 회견문을 쭉 읽어내려갔다 하더라도 네. 결국은 그 회견 이후에 우리가 흔히 백브리핑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기자분들과의 일문일답 과정에서 네. 훨씬 더 많은 궁금한 내용들이 오가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에서 윤석열 후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할 것이고요. 네. 하지만 중요하고 보다 단호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뉴스버스의 보도 이후 어디에도 윤석열 후보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각종 문제들이 연결돼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 하다못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만한 정황들을 찾기 어렵습니다. 네네. 한 일주일 정도 되는 시간 동안 네. 이 일로 윤석열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예, 대변인님, 그 말씀은 아까도 똑같이 해주셨던 말씀인 것 같아서요. 예, 예. 제가 다른 부분을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예, 말씀 주십시오. 예. 네. 어제 그 윤 후보님은 이 예. 사건의 본질은 여권의 정치 공작이다.
그리고 예. 손준성 검사가 나에게 다 직제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인 관계상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보고하지는 않았고 나는 이 문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보고받은 바 없다. 이렇게 이제 크게 예.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 민주당 쪽에서 이게 손준성 검사와 윤석열 후보 간에 어떤 관계가 있다면 언론이나 민주당 쪽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 그 윤석열 후보 말씀하신 대로 증거를 대야 되겠죠. 근데 거꾸로 윤석열 후보가 이것이 여권의 정치 공작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걸 이 사건의 본질로 규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여권의 정치 공작이라는 것인지 증거를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양쪽 다 서로 지금 증거를 제대로 대고 있지 않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치 공세에 대한 측면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첫 번째는. 예, 두 번째, 정치 공작의 증거가 뭔지를 국민들께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공작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지난날 우리가 추경 갈등이라고 보도됐던 한 1년 동안에 무수히 많은 일들을 많은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있고 난 다음에 네. 윤석열 당시 총장을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쫓아내려고 했던 그 징계 등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일이었는지가 충분히 밝혀졌다고 생각하고요. 네, 과거는 그랬다. 예, 그래서 현재는요.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예, 네. 그런 일들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끌고 있었던 사단의 정치 공작이었다라고 우리는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 뉴스버스의 보도에서 첫 번째는 고발 사주에 대한 내용들을 하게 되지만 그 뒤로 후속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윤석열 총장의 지시로 뭔가가 당시 이루어졌다는 내용을 보도하게 되는데 네. 그 보도의 내용의 근거라는 건 당시 추미애 사단으로 불렸던 이정현 검사장의 징계에 관련된 그 진술 내용들을 바탕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당시 징계 의결서는 외부로 공개가 돼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네. 외부로 공개가 돼서는 안 되는 내용을 추미애 장관이 SNS에 글을 올렸다가 한동훈 검사장이 이 문제를 지적하니까 그 사안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 징계 의결서가 밖으로 나가고 난 뒤에 그 네. 내용을 여과 없이 보도하고 네. 이 내용에 다시 발맞춰서 여권이 유력한 대권 주자의 공세에 나서게 된다면 그 징계 의결서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대한민국 정부 아닙니까? 네. 자, 여권의 여기서 정치 공작의 더 말씀하실 근거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아니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네. 정치 공작, 정치 공세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는 이 사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며 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이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을 보면 네. 윤석열 후보와 손 검사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그 이상의 관계 등을 운운하게 되는 게 네.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국무위원회 발언이었습니다. 네. 저는 그런 이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저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런 측면들을 바라보건대 네. 객관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정부의 모습에서 충분하게 정치 공작 그 이상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 공작이다. 그 근거를 제시해 주셨어요. 그러면 어쨌든 정치 공작이라고 본질을 규정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런 질문은 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런데 오늘 윤희석 대변인이며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만약 윤석열 후보와 손 검사와는 관계는 없다. 그런데 만약 손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그런 문서를 전달을 했다면 그거는 잘못한 일이고 일반적 지휘 책임, 당시 총장으로서의 일반적 지휘 책임에 따라서 사과할 용의는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캠프에서 논의된 사항인가요? 아니면은 우리 윤 대변인의 개인적인 의견인가요? 캠프에서 전혀 논의된 사항들이 아니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방송을 하게 되는 과정이면 돌발적인 질문에 대해서 네네. 캠프 대변인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도 같이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렇죠. 제가 내용에 대한 전문을 전체를 다 듣지는 못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네.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많은 일들은 가정을 못해서 묻고 있는 얘기들이 상당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어제 후보가 얘기했던 상황처럼 그 문건의 진위, 출처가 불분명한 작성자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괴문서기 때문에 손준성 검사가 이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라고
짓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는 부분들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전 뭐 윤희석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걸 그대로 옮겨서 혹시 이게 캠프에서 논의된 건가를 여쭤본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김 대변인님 말씀을 들어보자면 캠프에서 공식적인 논의가 아니라 윤 대변인의 개인적인 의견이다라고 이제 김 대변인께서 말씀 주신 거니까 저희들이 있는 그대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그 이미 뭐 이름이 다 나왔으니까 그 SNS에 제보자라고 지목되다시피 했다. 그래서 그 김웅 의원과 윤석열 후보가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조성은 씨죠. 조성은 씨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을 염두에 두고 어제 윤 후보께서 말씀을 하신 건 맞는 건가요? 그거는 뭐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후보가 직접적으로 아마도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인 것으로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저 강원도에서도 춘천, 원주 등을 돌면서 여러 행사들을 가지고 있고 또 기자들과의 문답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예, 어제뿐만이 아니라 어제 그리고 그 이틀 전부터 이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많은 기자분들의 관심들이 쏟아졌고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오르내렸던 적이 있었죠. 분명한 건 어제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기자회견 바로 전에 있었던 전날부터의 보도를 통해서 김웅 의원이 이 제보자가 누군지 밝혀지게 된다면 사안이 굉장히 복잡하게 흘러갈 수 있는 듯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정치적인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언급들을 충분히 한 바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웅 의원의 언급과 이런 내용에 맞춰서 다른 의도가 있다면 그 제보자가 누구인지 직접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던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성은 씨는 본인이 윤 후보께서 그 기자회견에서 말한 사람이 본인으로 특정이 됐고 이거는 법적 책임을 본인은 묻겠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저도 그 SNS에 들어가서 보니까. 기자회견을 충분히 다 봤습니다만 그 기자회견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본인으로 특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는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그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 내용들을 다 보셨을 텐데요. 거기에서 그 내용 어디에도 조성원 씨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을 건데 조성원 씨 스스로가 나와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본인은 또 공익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제보를 했는지 공익신고자에 나선 것이 맞는 것인지 이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언급하고 난 다음 그 대학 나오고도 기자가 될 수 있나? 1997년 언론에 대서특필된 한 사람의 말입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경기고 서울대를 나오고 소년 등과하여 대법원, 대법관, 감사원장, 국무총리를 지낸 대한민국 초엘리트 이회창 대선 후보입니다. 그 말을 들은 바로 그 대학은 고려대학교 출신 기자였습니다. 국민들이 다 아는 메이저 언론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라. 국민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데에 들어가서 제보를 던져놓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어차피 다 따라올 텐데 KBS, MBC에서 바로 시작하든지. 어제 윤석열 후보가 인터넷 매체를 향해 쏟아낸 말들입니다. 메이저 아닌 인터넷 매체는 자신에 대한 문제 제기조차 할 자격이 없다는 태도와 관점, 이것은 엘리트주의에 불과합니다. 엘리트주의는 좋은 학교, 고위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한과 특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기득권의 논리, 무책임의 논리가 아닐까요? 이런 생각조차 메이저 언론 진행자가 아닌 저희 억하심정일지도 모른다. 그래, 그분은 딱 그렇게 생각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에 입맛이 푸석푸석 씁쓸한 신장식의 오늘입니다. 매주 목요일 국제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지현 외신 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 많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종군 위안부가 아닌 위안부라는 표현이 적절하다는 공식 견해를 밝힌 지 5개월 만에 일본 교과서에서 종군 위안부라는 용어 사라지고 위안부만 남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요. 어제 일제 때 위안부 및 징용에 관한 기술과 관련해서 교과서 5 업체가 제출했던 종군 위안부 강제 연행 표현의
삭제, 변경 같은 수정 신청을 승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걸 수정해도 되느냐 물었는데 승인을 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말씀하신 것처럼 4월 27일에 종군 위안부라는 단어가 오해를 부를 우려가 있다라고 단순하게 위안부라는 용어를 쓰는 게 적절하다 이런 답변서를 국무회의에서 결정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제 강점기에 한반도 출신 노동자를 데려가서 강제로 노역을 시켰잖아요. 그랬죠. 그것에 대해서도 강제 연행으로 일괄해서 표현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중의원 의원이 지금 그 종군 위안부에는 군에 의해서 강제 연행됐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쓰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니까 정부가 공식 답변을 이렇게 내놨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종군 위안부 일제징용 피해자들의 성격을 상징하는 용어인 강제 연행에서 역시 여기도 이제 강제 연행이라는 건 또 본인의 뜻에 반해서 억지로 끌려갔다는 얘기가 아니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부가 이거는 적절하지 않아라고 공식견해를 밝혀주니까 당연히 교과서 업체들은 이걸 반영해서 이 내용을 속속 수정을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제 연행은 강제적인 동원이나 징용이라는 표현으로 바뀐 교과서들이 많고요. 대부분 종군 위안부 표현도 그냥 위안부 이렇게만 바뀐 교과서가 많습니다. 예, 단어 하나를 둘러싸고 네. 역사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일본군 성노예, 일군 성노예 이렇게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이 아니냐라고 네네. 하는 견해도 분명히 존재하죠. 그러니까 예. 지금까지 바뀐 게 있었는데 일본 정부가 이렇게까지 또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교과서들이 입장을 예. 바꾸겠다는 거꾸로 돌아가는 그럴 것 중입니다.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 더 가속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드는 것이 네네.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가 아베 전 총리의 영향력이 아주 강력한 가운데 네.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안 그래도 물러날 때부터 아베 상황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그랬죠. 표현이 많았었잖아요. 지금 아베 전 총리가 수장으로 있는 파벌이 호소다파인데 이게 자민당 내 최대 파벌입니다. 그 의원 수가 96명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아요. 그래서 이 파벌이 누구를 지원하는가가 자민당 총재 선거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됐는데요. 지금 가장 먼저 출마 의사를 밝힌 기시다 후미오 전 정조 회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인물이 지금 호소다파의 눈치를 보면서 입장을 최근에 바꿨는데요. 2일까지만 해도 아베 전 총리가 재임 시절에 측근에게 국유지를 헐값에 넘겨주는 특혜를 줬다. 이게 이제 모리토모 학원 스캔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인데 이걸 검찰이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2일까지는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가 기시다파 파벌에 속해 있는데 그 파벌의 힘만으로는 지금 자민당 총재가 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최대 파벌의 힘을 좀 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지 6일 만에 재조사는 필요하지 않다. 갑자기 이렇게 입장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아베 전 총리가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기시다 전 정조 회장이 왜 입장을 바꿨냐면 아베 총리가 최근에 나는 이 사람을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전 총무상을 그 자신의 파벌에 좀 지지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편지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이 인물이 누구냐면 지금 아베 전 총리와 정치적 신념이 같다라고 평가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함께 중의원에 당선됐던 여성 의원이고요. 극우 정치 노선을 함께 걸어왔고 총리가 돼도 나는 야스쿠니 신사는 계속 참배하겠다. 이걸 공식적으로 밝힌 그런 인물인데요. 그리고 이제 아베 전 총리의 정책도 나는 총리가 되면 계속 계승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지금 워낙은 굉장히 세력이 좀 미약했는데 아베 총리가 지지를 하니까 단번에 주요한 후보로 떠오르면서 지금 견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인물이 중의원 53명을 보유한 아소파에 속한 고노다로 행정개혁 담당상인데요. 이 사람도 지금 입장을 좀 살짝 바꾸고 있어요. 예전에는 탈원전이라든가 모계 일왕을 검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랬죠. 많이 하면서 아베 총리랑 좀 각을 세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입장을 바꿨습니다. 안전이 확인된 원전은 당분간 계속 사용하는 게 맞다. 왕위 계승은 북에서 잇고 있는 게 일본 방식 중에 하나다. 이렇게 바꿨는데 역시 지금 아소파로는 당선이 어렵기 때문에 그 자민당 내에서 가장 보수적인 파벌이 호소다파 아베 총리의 파벌이거든요. 그곳의 지지를 얻기 위한 그런 발언 바꿈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네. 자민당 정치인들이 아베 앞에 줄을 서시오. 그러니까요. 아베파냐 반아베파냐 뭐 지금 나눠져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29일에 이제 투 개표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다음 달 상순쯤에 국회에서 그 인물이 새 총리로 지명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다카이치 사나에 전 총무상 네. 일본 첫 여성 총리가 될 거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은 생물학적으로만 여성이지 오히려 굉장히 극우적이고 네, 굉장히 반여성적인 극우적이고요. 발언을 그렇습니다. 서슴지 않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북한 올림픽위원회의 자격을 내년 말까지 정지하기로 결정을 해서 북한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가 여부가 불투명해졌네요. 그렇습니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요. 현지 시각으로 8일에 북한 올림픽위원회가 2020 도쿄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았던 유일한 국가올림픽위원회였다. 그래서 국제올림픽위원회 집행이사회가 이런 일방적인 결정과 관련해서 북한의 올림픽위원회를 2022년 말까지 자격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헌장이 있어요. 모든 국가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 대회에 선수들을 보내서 참여해야 할 의무를 진다라는 게 규정이 돼 있는데 그래서 이 규정을 근거로 해서 지금 제재를 결정한 겁니다. 근데 북한이 4월에 코로나19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이유를 들면서 올림픽에 불참하겠다는 선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IOC가 백신을 좀 공급해 주겠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거부를 계속하고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IOC는 이런 불참 통보도 IOC에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다. 이 점까지 지금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 말까지 자격이 정지됐잖아요. 그래서 재정 지원을 북한 올림픽위원회는 받을 수가 없고요. 올림픽 출전 배당금도 몰수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 말까지니까 내년 2월에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참여하는 건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동안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도쿄올림픽에는 안 가도 베이징 동계올림픽엔 갈 것이다 이렇게 점쳐왔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굉장히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심지어 최고위급 인사가 개막식에 참석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왔었는데 그래서 우리 정부도 남북 고위급 접촉을 통해서 좀 남북 대화 재개의 물꼬를 좀 터보려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었는데 일단 차질이 빚어지게 됐습니다. 다만 좀 여지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출전 자격을 갖고 있는 북한의 개인 선수에 대해서는 적절한 때에 적절한 결정을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IOC가 제재 기간을 재고할 권한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약간 여지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개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IOC랑 북한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오늘 자올리지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요. 북한은 감염병 때문에 불참한 것이다라는 옹호하는 그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북중 간의 관계를 쭉 봤을 때 혈맹 관계이기 때문에 피로 맺어진 관계다라고 서로 양쪽이 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베이징 올림픽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는 북한은 가려고 할 것이다라고 예상해 봅니다. 근데 만약에 개인 자격으로만 갈 수가 있게 된다면 지금 북한이 개인 자격으로 갈 수 있는 선수가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럼 개막식에 그런 고위급 인사만 갈 것인가 이것도 약간 어색하잖아요. 어색해요. 그래서 뭔가 좀 많은 것들이 좀 풀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올림픽 뭐 국가 단위로 못 가면 러시아처럼 그렇게 북한 올림픽위원회 선수단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보기엔 이거는 반드시 가게 돼 있습니다. 네. 예상컨대. 자, 탈레반이 과도정부 구성안을 공개를 했는데 우리는 달라졌어요. 했는데 사실은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탈레반에서 요직을 맡았던 남성 지도자로 다 채워졌다. 네, 과도정부 구성안을 7일에 공개를 했는데 새 정부의 총리 대행에 하산 아쿤드가 임명이 됐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측근이고요. 당초에 계속 조직의 2인자라고 해서 도하에 가서 협상을 했던 인물이 말아다른데 제1부총리 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지금 새로운 정치 체제가 어떤 모습을 갖출지 구체적인 명칭이라든가 모습은 얘기하지 않았는데요. 외신들은 아마도 이란식 신정일치랑 비슷한 체제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쿤드자다 최고 지도자가 가장 큰 권위를 갖고요. 입법부랑 행정부가 실무를 담당하는 체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린 포용하겠다라는 걸 계속 선언을 했었는데 일단 내각에 여성 장관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정부 구성을 계속 논의해왔던 아프간 전 정부 지도자들도 다 제외가 됐어요. 그리고 내각에 임명된 사람 대부분이 탈레반의 주류 민족인 파슈툰족 출신이고요. 소수민족 장관이 33명 중에 3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도대체 포용을 한 것인가 이런 비판이 당연히 나오고 있고요. 내각의 일부 인사가 서방 국가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그런 인물들이라는 점도 문제가 지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인사가 내부 투쟁에서 탈레반 강경파가 승리했기 때문이냐 이런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탈레반 2인자이자 온건파인 바라다르가 부총리가 아니라 부총리 대행으로 밀린 게 대표적인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에 과도 내각을 구성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정식 내각은 언제 만들어지나요? 네. 그럼 탈레반이 그런 민주적인 선거를 치러서 이렇게 내각을 정식으로 임명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역시 지금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전 직전 상황까지 가 있는데 그러면은 다른 세력들과 내각을 함께 구성한다든지 이런 계획도 지금 아직은 전혀 안 보이고 있다는 거죠. 네네. 갈 길이 멉니다. 그렇습니다. 국제사회로부터 어떻게 인정을 받을까. 당장 미국은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내놨거든요. 예. 네. 자, 중남미 이거 굉장히 저는 재밌는 뉴스로 봤어요. 네. 중남미 엘살바도르에서 7일부터 비트코인이 법정화폐로 쓰이기 시작했는데 네. 첫날부터 혼란이 이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달러를 쓰고 있었거든요. 네. 이 미국 달러와 함께 비트코인도 법정화폐로 7일부터 쓰이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써야 되니까 정부가 전자지갑을 만들었어요. 네. 치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치보. 네, 네. 이름이 치보예요. 근데 다운로드 하려고 했더니 새벽에 다운이 됐습니다. 몇 시간 만에. 왜냐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한꺼번에 몰렸거든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거에 대비를 못했기 때문인데 몇 시간 이후에 이제 낮 정도부터는 이게 지금 다시 지금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민 1000여 명이 수도 산살바도르에 모여서 또 반대 시위를 벌이는 일도 있었고요. 이 정부는 계속 자국 경제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쓰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달러를 계속 막대하게 풀어서 인플레이션에 시달렸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송금 수수료가 국내 GDP에서 차지하는 분량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렇게 보내면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손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수수료가 없는 비트코인을 우리가 법정 화폐로 써야 된다. 아니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고 여기 있거든요. 보니까 자국민이 보내는 송금이 엘살바도르 국내 총생산 GDP의 20%를 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수수료 부담을 없애야 된다. 네, 수수료가 연간 4억 달러나 절약할 수 있대요. 이 비트코인을 쓰면. 네. 그렇지만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매우 반대하거나 반대한다는 응답이 3분의 2 이상이나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은 비트코인이 법정 화폐가 되면 가격 급등에 따른 차익에 자본 이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니까 빈부격차가 더 확대될 것이다. 이거는 투자가들만 배불리는 그런 도입 장치가 아니냐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인구 절반이 인터넷 접속을 하지 못하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에요. 근데 비트코인을 쓴다는 게 조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전자지갑으로 비트코인 네. 결제라 해서 전자지갑을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라고 했는데 국민 절반은 인터넷 접속을 못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서 상공회에서는 고객이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려고 왔는데도 그 상점에서 아예 결제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곳도 많았다 이렇게 지금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제통화기금이라든가 신용평가사들은 이 돈 세탁 같은 불법적인 거래에 비트코인이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지금 끊임없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시행 하루 만에 비트코인 가격이 13.25%나 폭락을 해버렸어요. 근데 법정화폐가 사실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면 안 됩니다. 안 되죠. 이렇게 불안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좀 통화를 법정으로 채택하는 것을 불안해하고 있고, 근데 결국 전문가들은 중남미의 다른 국가들도 이런 같은 길을 따를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하는 움직임이 다른 이웃 국가에서 확산하면 뭐 가격이 오르고 또 여러 나라의 법정 통화 채택이 늘어나는 선순환도 생기면서 점차 안정을 찾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내놓고 있지만 지금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혼란한 상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국가의 법정 통화를 가지고 이렇게 그 장밋빛 그 미래만 그려서 법정 통화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원화가 하루 만에 13.2%가 그 가치가 폭락했다. 그럼 거의 이거 뭐 다 광화문으로 몰려 나오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또 많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또 그 돈을 쓸 수도 없고 인터넷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너무 성급했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네. 아주 이거 뭐 흥미있게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네. 예. 자 지금까지 전주현 캐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회자된 화제의 말,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그중 최고의 말을 뽑는 시간. 상근 자원급제 시간에 정상근 기자, MC 장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가장 인기 있는 프로 그 꼭지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요? 네, 책임감을 가지시고 영광입니다. 네.
대충 쏘십시오. 안산 선수처럼 너무 잘하려고 어깨 힘들어가면은 이거를 잘 운영 안 돼요. 뭐 책임감만 있으면 되죠 뭐. 네. 책임감. 네, 책임감은 무겁게 갖고 입과 발은 가볍게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섬소녀님이요. 정상근 뚱커벨 오셔슈 이렇게. 뚱커벨은 배종찬 소장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네. 저를 잘못 아셨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헷갈릴만 할 것 같다는 생각도. 잠깐만요. 풍채가 비슷하잖아요. 풍채가. 헤어스타일이 완전히 달라. 그렇죠. 저는 아. 그렇게 올라가지가 않아요. 네, 아무리 촉촉하게 말라도. 내려가 있고 배종찬 소장님 이렇게 네. 배추도사잖아요. 이렇게 배 소장님도 집에 가셔서 그 샤워하시면 내려오시지 저 않을까요? 모습일까? 뭐 그러시겠죠. 근데 아무나 세울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자존심이 아니세요. 네. 자, 들어가 봅니다. 첫 번째 후보. 제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그리고 이런 정치 공작 제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저 하나 그런 공작으로 죄가 없는 정권 창출이 그냥 됩니까? 저를 국회로 불러주십시오. 당당하게 저도 제 입장을 얘기하겠습니다. 네. 격정의 기자회견을 하셨던 네. 예, 자세한 내용 정 기자님 말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제 그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표적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어제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해명보다는 분통을 터뜨렸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런 식의 공작과 선동으로 선거를 치러서 되겠느냐? 이 정치 공작을 하려면 제대로 좀 하고 또 메이저 언론이나 신뢰성 있는 사람들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메이저 언론. 네, 정상근 기자님. 논란의 말이었죠. 메이저 언론 아니시죠? 메이저 언론, 네, 대체 메이저 언론의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애매하죠. 제가 보기에는 SBS가 의문의 일패를 당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MBC, KBS 네. 그쪽으로 가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SBS를 저는 뺏었네요. 이 메이저 언론도 1차적으로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발언이었는데 네. 네. 그 다음에 했던 MBC, KBS 발언이 굉장히 좀 결정타야지 않았나. MBC, KBS 네. 이외 모든 언론사들을 매기는. 네. 그 메이저 언론이 뭐냐라고 질문이 나왔거든요. 그 뒤에. 네. 그때 저였으면은 3인 이상 언론사입니다.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뉴스버스가 딱 3인인데. 네. 그러면 4인 이상. 그래야 되나요? 만약에 그쪽을 좀 제외를 하고 싶으시다면. 네. 예. 근데 딱 2개만 얘기를 해버리셔가지고 어쨌든 그때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특히 이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는 누구나 다 아는 문제 있는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또 문건은 출처와 작성자가 확인돼야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고요. 또 이재명 지사 표적 수사 의혹은 재소자의 말을 빌려서 주장하는 건 터무니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혹을 제기하고 검증을 요구하려면 정상적인 자료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야 한다라고 말했고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무섭나 저 하나 공작으로 제거하면 정권 창출이 그냥 되느냐 당당하게 하라. 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서요. 성남의 조직폭력배 이렇게 딱 찍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네. 조직폭력 사범으로는 처벌을 안 받으셨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네네. 그다음에 또 이재명 후보도 그냥 한 방에 보내셨더라고요. 당시 시장인지 도지사인지 뭐 이렇게 해서 2017년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가 없으셨나 봐요. 네, 화가 진짜 많이 나셨던 것 같아요. 네. 정치권에서도 바로 반응이 나왔다고요? M팀장. 네. 네. 이 논란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죠. 이 피고발인으로 문서에 등장하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이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이 어르신들 말씀 중에 똥낀 놈이 성낸다는 속담이 있는데 이제 그 생각이 났다라고 이거 이야기하면서 방귀 낀 놈 아니에요? 좀 이제 강하게 네. 표현하셨나 봐요. 예. 네. 자, 기자회견 이 태도를 이제 거론하면서 여전히 반성할 줄 모르고 오만하다. 메시지에 자신이 없으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더라. 네네. 메신저를 공격하는 수법은 이 내용이 자신 없을 때 하는 방법이다라고 본인의 의사를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뭐라고 했을지가 가장 궁금하지 네. 않습니까? 예, 홍준표 의원도 이제 본인의 SNS에 의견을 남겼는데요. 국민 상대로 호통이나 치는 모습은 보기 참 안타까웠다. 호통 개그로 성공한 사람은 박명수 씨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박명수 씨가 누구랑 같이 술 먹었다 이런 거 올리지 않았어요? 며칠 전에?
그랬나요? 집에 가서 네. 홍 후보 집이었나 윤 후보 집이었나 가서 뭐 술 한잔 먹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보통 개그로 성공한 사람은 박명수 씨뿐입니다. 네. 역시 홍 의원답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정치인으로서 정치 성배로서도 또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예, 어제 SNS에 홍준표 의원이 네거티브 대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의 실언이 아니라 옛날 버릇이 나와 큰 실수를 한 것이라고 또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줄리 인터뷰 나왔을 때도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정치는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타이르듯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죠. 자, 뭐 정치 공작하려면 인터넷 매체 하지 말고 국민이 다 아는 메이저 언론을 통해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얘기했던 메이저 언론 논란에도 그 불을 붙였어요. 이거 한 번 더 다시 정리 좀 해주시죠, 성 기자님. 네, 맞습니다. 뭐 굉장히 좀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인데 이 메이저 언론을 통해서 하지 이 정상적이지 않은 절차를 거쳤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저 언론을 통해야 정상적인 절차인 거고 이 다른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나오면 비정상이네. 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이제 미디어오는 기자가 아니 뭐 그럼 메이저 언론만 의혹 제기 아니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때 이제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KBS, MBC 이 얘기를 해가지고 오늘 KBS, MBC에서도 물론 비판이 나왔고 다른 언론에서도 모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정할 기회를 줬거든요, 분명히 기자가 한 번 더. 그게 미디어 오늘 기자셨어요? 네네, 미디어 오늘 기자더라고요. 우리 정 기자님의 전 직장. 출신지입니다. 메이저 언론이 아닌 곳에서 메이저 언론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그냥 다 완전히 다 보내버리셨네요, 한 방에. 그렇죠. 이게 또 논란이 된 게 이전에도 또 비슷한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한 언론사 과거에 얼마 전에 기자회견하면서 한 그 매체가 질문을 했는데 옆에서 보좌관이 보좌관으로 보낸 좌파 언론입니다, 총장님 이렇게 해서 대답 안 하고 그냥 나가셨잖아요. 대답하지 마세요, 좌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 이제 지지자분이 옆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도 굉장히 논란이 됐고 그리고 과거에 또 부정식품 논란이 있었을 때 그 윤석열 전 총장이 그 없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좀 논란이 돼서 이번 그 이른바 메이저 언론 관련 발언에 이것까지 같이 소환이 되는. 그러니까 혹시 그 좀 뭐라고 할까 좀 그 가진 게 없는 뭐 이런 인식이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사회 엘리트는 필요합니다. 근데 엘리트들에게 우리 뭐 고위 공무원이나 이런 엘리트들한테 세금으로 돈 많이 주고 권한 많이 주는 거는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라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특권으로 인식하면 그거는 뭐 엘리트주의 이런 거. 근데 맞습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메이저와 엘리트와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과 이걸 이렇게 좀 나누는 시각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닌가. 그런 말실수가 잦아서 캠프에서 걱정이 많겠다. 저는 이 기자회견에서 가장 좀 고압적으로 느껴졌던 부분이 뭐 몇 군데가 있었는데 내가 무섭나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논리 전개가 좀 그 비슷하더라고요. 그 군대 훈련소에서 조교들이 하는 얘기가 그 논리가 그 훈련병들은 본 조교가 무섭나? 이 얘기 많이 하고요. 또 많이 하는 게 본 교관은 너희들에게 실망했다. 그렇지. 그리고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는 잘하자. 이렇게 하거든요. 이 논리 단계가 이번에 윤 전 총장의 기자회견 논리 흐름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렇네요. 하지만 윤석열 전 총장이 군대를 다녀오시진 않았는데. 그렇죠. 부동시로 군대를 못 가셨어요. 훈련소에서는 조교가 최고 권력이거든요. 그렇죠. 빨간 모자 조교. 본 교관은 너희들에게 실망했다. 훈련병들에게 너희들에게 실망했다. 그 얘기 나오면 굉장히 차분하게 목소리 쫙 깔고 얘기하거든요. 긴장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바로 구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잘하자 이렇게 하거든요. 뭐 몰래 담배도 한 대 피게 해주고 이러면서 자 윤석열 총장의 내가 무섭냐 이야기 들어봤고요. 두 번째 후보는요.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셨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의 김세희 대표가 자신을 체포하러 온 경찰에게 한 말입니다. M장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서울 강남 경찰서가 이 가로세로 연구소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 그리고 김세희 대표, 유튜버 김영호 씨 등에 대해서 이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죄 혐의 등을 적용해서 체포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자, 이들은 이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서 조국 전 장관과 두 자녀 그리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자녀 그리고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등의 명예훼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김영호 씨는 7일 오전에 이제 자신의 집 앞에서 경찰에 검거가 돼 있고요. 강 변호사와 김 대표는 영장 집행에 불응을 하면서 9시간 가량 경찰과
대치를 하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이 강제로 문을 개방해서 들어가면서 이 김 대표와 강 변호사는 오후 7시 45분경 각각 체포가 된 상황입니다. 자, 이 김세희 대표는 이제 자신에 대한 체포 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을 또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를 하셨어요. 슈퍼챗이 1,100만 원 들어왔다는 썰이 있던데. 네, 맞습니다. 이 시간 동안 많은 슈퍼챗이 터졌습니다. 그 강제로 이제 경찰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체포영장을 이제 확인해 준 뒤에 김 대표를 체포하는 내용이 이 영상 속에 담겨져 있고요. 그 영상 속에서 이 말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네. 무단으로 침입하셨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이게 영장 집행을 한 거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경찰관에게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서 영상 속에 등장은 하지 않는데 말로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머니 밀지 마. 그러니까 어머니도 또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네. 왜 밀어? 뭐 이런 목소리가 또 들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영상 속에서 이렇게 밀치는 장면이 나오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네. 예. 이거 무단으로 침입하셨습니다.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게 9시간 동안 대치하다가 네네. 그 문 따고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럼 문 따겠습니다 하고 얘기하고 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요. 그럼 이거는 사실은 공무집행 방해예요. 네. 어머니랑 같이 둘이 했으면 특공방, 특수공무집행 방해입니다. 네. 다수의 위력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거기 때문에 네네. 무단으로 침입하셨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실 네. 법적으로 보자면 무단으로 막은 특공방의 소지가 있다. 네. 무단으로 안 나오셨습니다, 이분이. 네. 그런데 이제 그 방송을 보고 있던 시청자들에게 어필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나. 좀 저는 그렇게 슈퍼챗. 네. 이제 본인이 최대한 궁지에 몰린 모습을 좀 시청자들에게 전달을 해야 시청자들이 안쓰러운 마음을 갖고 아무래도 이제 슈퍼챗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방송인으로서 이런 자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마지막 한 방울까지 쥐어짜는 이런 모습은 좀 배워야겠다라는. 그러니까요. 마지막까지 수익을 위해서, 방송 수익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 자체는 굉장히 성실했으나 상황에 맞지 않았죠. 지금 이 공권력이 집행되는 과정이었고 어차피 열어줄 거고 또 열리고 난 다음에는 그래도 이제 뭐 별다른 반항 없이 이제 수능했거든요. 그럴 거면 왜 9시간이나 대치를 했을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거 굉장히 비장하게 막 나를 뭐 불법적으로 체포해 갑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거 아니고요. 체포영장 집행은 가서 네. 조사받으러 오라는데 조사받으러 안 오니까 네네. 조사받고 뭐 지금 뭐 이렇게 영장 청구도 하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막 반항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하니까 네네. 구속영장 청구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갔으면 잘 그냥 조사받고 네. 그렇죠. 한나라를 끝날 조사받고 일이죠, 뭐. 나왔을 일이에요. 네. 구속영장이 발부만 되지 않는다면 그 24시간인가요? 안에 48시간 안에 이제 풀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 조사받고 나오는 거고요. 이전에도 강경석 씨. 10번의 또 이 추석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냥 나가서 조사 받았으면 이렇게까지 되지도 않았는데 의도적으로 이런 상황까지 몰아붙인 거 아닌가라는 또 의혹을 받고 있죠. 이것도 공작설입니까? 의혹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작설입니까? 근데 또 이제 나올 때 이제 뭐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는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 고소고발이 가세연을 둘러싸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뭐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 SK 회장 같은 경우에는 뭐 용서하지 않겠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셨었고 네네. 또 이제 어떤 연예인분의 소속사에서도 뭐 선처 없다 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단순히 뭐 어떤 뭐 권력을 비판하고 뭐 권력과 관계된 분들을 비판하고 뭐 그런 차원의 문제는 넘어간 것 같습니다. 네. 이날 슈퍼챗이 331번 이제 터졌다고 표현하거든요. 331번 터졌고요. 총 금액이 1,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이제 집계가 되고 있으면 1,2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2월에도 강용석 변호사가 이제 체포될 때도 큰 수익을 얻었거든요. 방송으로 그때도 중계를 해서 그때 당시에도 1,000만 원이 넘는 후원금으로 받은 것으로 집계가 되었었습니다. 빅픽처가 있었네. 네. 빅픽처가 있었던 거 아닌가? 그 혹자들은 그렇게 농번기라고 표현하잖아요. 체포번기라고 이렇게 채번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이 채널이 굉장히 그 슈퍼챗이 많이 터지는 채널이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세계적으로도 수가 굉장히 지금 전 세계 높습니다. 1위라고. 네, 그렇습니다. 자, 경찰에서 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검찰에서 기각했다라는 뉴스가 방금 전에 나왔습니다.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어딜 도망가겠습니까, 이 양반이. 네. 자,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요. 도라이 크크크 습기가 그렇게 많은데
해군 부사관 동기 단체 대화방에서 나온 말이라는데요. 네, 맞습니다. 도라이? 네. 이게 뭔 일이죠? 뭔 얘기죠? 자, 해군 부사관 동기생들만 참여하는 비공개 대화방이 있었습니다. 75명 정도가 그 대화방 안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 한 상관을 상대로 한 이 부사관이 도라이라고 지칭한 글을 게시했지만 이 상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상관은 부사관 초급반 교육생을 감독하는 지도관인데요. 부사관 A씨를 포함한 교육생 11명에게 2019년 7월이었습니다. 이 목욕탕 청소를 지시하고 양말을 신은 채로 목욕탕에 들어가서 이 양말이 젖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 목욕탕 청소 상태를 검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 물기 제거 상태가 이제 불량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후에 A 씨에게 총 25점의 과실 점수를 부과했고요. A 씨는 이제 누적된 과실 점수로 인해서 이제 외출 외박이 제한되기도 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에 이 A 씨가 이 동기들끼리 만든 대화방에 그 청소를 시켰던 상관을 겨냥해서 도라이 크크크크 습기가 이렇게 많은데라는 이제 글을 올렸는데. 자, 이 대화방 안에 또 누군가 이제 내부 고발자가 있었나 봐요. 이제 예.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군 검찰은 도라이라는 표현이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며 A 씨를 상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겼던 것이었습니다. 이야. 네. 근데 이게 가능해요? 양말이 안 젖도록 목욕탕 청소를 시키는 게? 꼭 정 기자님. 군대에서 보면은 네. 이게 청소 상태를 점검한다고 하는데 네. 그날 이제 당직 사관의 기분에 따라 절대 안 걸릴 수가 없어요. 이게 아무리 닦아도 먼지가 있을 만한 곳만 항상 딱 해가지고 손으로 싹. 싹 하거든요. 네. 아니 그리고 이 목욕탕은 누군가 사용을 시작하는 순간 다시 젖을 수밖에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물기가 없게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괴롭히려고 할 때 이런 이 약간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하고 명령을 내리기도 하는데. 아, 이게 군대 얘기가 또 나와서 그런데 네. 그전에 그런 얘기가 그렇게 제가 훈련소에서 그런 네. 적이 있었어요. 그 비가 온 다음에 네. 얘들아 연병장 말리러 가자. 라고 해서 연병장에서 좌로 불러 우로 불러 물기 제거를 좌로 불러 좌로 불러 우로 불러 연병장 말리러 가자 이러시더라고. 아, 인간 롤러네요. 예. 저는 이제 훈련소 시절에 예. 그 훈련소 막사가 한 40년 50년 된 막사였어요. 화장실도 굉장히 노후화됐고 네, 근데 네, 네. 화장실 이제 변기에 이제 묵은 때 물때 네. 제휴하면서 10원짜리를 주시더라고요. 네. 10원짜리를 이렇게 문질러서 지우라고. 그런 기술이 있군요. 네, 그걸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니 40년 50년 동안 훈련생들이 계속 왔다 갔다 했을 텐데도 못 지운 걸 지금 나보고 지우라는 거잖아요. 나보고 지우라는 거잖아요. 다 안 지우면 잠 못 잔다고 그러는데 네. 그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망연자실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제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윤석열. 네,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셨습니다. 김세의. 도라이 크크크. 습기가 그렇게 많은데 해군 부사관. 네. 셋 중에서 네. 장원을 뽑아야 됩니다. 네. 정상근 기자님. 저는 그 저희끼리 얘기했던 그 혈옹도르의 감자 홍준표 의원이 개입한 말 윤석열 전 총장의 내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네, 이걸로 꼽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선정해 보겠습니다. 저는 네네.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은 너무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 너무 무서워서 못 뽑겠어요. 김세희 대표 발언 무단 침입하셨습니다. 이 얘기에 전 한 표 던지겠습니다. 캐스팅 보트는 이제 우리 신장식 진행자에게 넘어갔네요. 저는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셨습니다.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너무 납득이 안 가요. 네.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체포영장 갖고 온 그 경찰을 9시간 동안 문을 안 열어주고 들어오면서 무단으로 침입했다. 아 정말 발상이 대단하신 분이다. 그리고 네, 마지막까지 쥐어짜기 방송을 통해서 네. 방송인으로서의 빅픽처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김세희 네. 기자님께 전 기자에게 저는 장원 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야 되죠. 축하드리는 거 맞는 거죠? 1등한 건 좋은 거니까. 네네. 자 다음 주에도 재밌는 얘기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정상근 기자, MC 장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요일 대통령을 위한 정치.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정치가 아니고요. 예. 대통령이 좀 새겨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정치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와 유권자들 모두가 바른 눈 정치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요 몇 시간째 대통령의 자격을 키워드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재밌었어요. 저는 우리 청취자들도 굉장히 재미있어 하시고 그 허경영을
해광영 씨를 주제로 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 나눴고 그리고 그 이전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키워드로 해가지고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은 대통령 후보 긍정과 부정의 이미지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옛날 얘기 아니고 지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명락대전 명락대전 두 분 간의 경쟁을 놓고 이걸 소재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찬반을 논하자는 게 아니라 이걸 소재 삼아서 대통령의 자격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하셨어요. 예. 어제 선언하셨죠. 종로 사퇴를 광주 가서 선언하셨고 오늘은 서른 선대위원장도 의원직을 사퇴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다가 거둬들이셨죠. 지난 충청 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참패하면서 먼저 참패하면서 이런 게 나왔는데 먼저 이낙연 후보 패배 배경 그 요인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자신의 어떤 대안을 이렇게 제시하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상대 경쟁자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네거티브 이런 게 너무 이제 우선시된 것 아니냐. 그러면서 정작 이낙연 후보의 장점 이런 부분들은 살리지 못한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이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죠. 네. 이재명 후보가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는 본인의 장점을 못 살렸다.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뭐 어떤 면이 득점 요인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상황도 코로나라든지 이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기본 시리즈 이런 이제 정책이 좀 먹힌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현역 지사로서 이걸 실제로 정책 이제 투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88%인데 12% 확 더 주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제 소위 지사 찬스 이런 부분도 또 이제 먹힌 것 같고 이 구호 슬로건이 한다예요. 한다. 이재명은 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난 한다. 뭐 떠들고 말만 갖고 싸우고 그러지 않는다. 나는 이제 한다. 이런 이제 지사직의 그 메리트 이런 부분을 아주 잘 활용한 부분이 좀 작용한 건 아니냐 이런. 일산사시죠. 네. 그 일산대교 딱 무료화해버리고. 네, 저는 찬성해요. 이게 이제 이 지사의 장점이었다. 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서른 민주당 의원도 오늘 후보 본인도 사퇴하겠다. 그리고 주임 알리로 철회했다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하여간 그 절박함 혹은 진정성 모든 걸 내걸고 이 나라 또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느껴져요.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어떤 정치인의 의원직 사퇴냐 아니냐에 국민들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런 것도 있어요. 이낙연 후보에게 저는 이제 제가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기대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당신 스스로 말씀하셨더라고요. 딱 우리 코너 이름하고 똑같이 대통령의 자격 이런 이름으로 균형과 안정 이런 걸 강조를 하셨어요. 도덕성 뭐 이런 거. 그게 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또 특히 그렇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이 귀에 쏙 들어왔는데 왜냐하면 이낙연 후보의 장점이기도 하시고 총리도 하시면서 보여주신 모습이 있잖아요. 또 한편으로 양극화 해소를 하려면은 이해 갈등이 심하잖아요. 누군 더 양보해야 되고 좀 우선순위 밀려나고. 근데 그거를 잘 해결하려면 균형 안정 이게 필요하거든요. 필요하죠. 그러면 이제 내가 좀 이번엔 양보해도 다음에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낙연 후보께서는 의원직 사퇴가 아니라 오히려 의회 활동, 의회 정치 현장에서 여러 이견들을 조정하는 모습을 지금 그냥 대선 캠페인 차원에서도 보이시면 된다. 이 지사가 지사 찬스가 있다면 그렇죠. 이 대표는 의원 찬스를 쓰시면 된다. 그렇죠. 법안 발의하고 하기는 약간 그런 모양새도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개혁 관련해서 뭐 해보겠다. 의회에서 그렇죠. 법안 바꿔보겠다 이런 얘기도 하시긴 하셨거든요. 총리도 하셨고 당대표까지 하셔서 무게감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의원들도 되게 선대위 안에 많아요. 그럼요. 의정활동에서의 그런 부분을 가지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을 있다라는 거죠. 그런 틈이. 전 그런 부분을 살리셔야 되는 상황에서 너무 절박함을 보이는데 집중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의원 찬스를 스스로 버리는 거는 절박함을 보이는 데는 일부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약점에 주목하는 게 아니고 나도 의원이고 그것도 굉장히 중량급 있는 정치인이잖아요. 그렇죠. 내 찬스를 쓰면 되는 거죠. 정치 경쟁은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원래 내 장점을 내가 잘하는 거 하는 거야. 그렇죠. 내가 잘하는 거 원래. 그렇죠. 이게 좀 아쉬워요. 그런 부분. 이 얘기를 이 방송을 좀 며칠 전에 했어야 되는데. 글쎄 말이야.
며칠 전에 해서 우리 안타깝습니다. 이낙연 캠프에서 들어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네. 과거에도 의원직 사퇴 결정한 대선 후보들이 좀 있었죠. 있었죠. 네. 예. 근데 성공한 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별로 영향도 못 미쳤어요. 아 그래요? 네.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네. 19대 대선 때는 안철수 후보 다 사퇴했는데. 다 사퇴했지만 아이간 뭐 당선된 거 치고만 해도 김영삼 저 대통령도 사퇴했었거든요. 대선 앞두고. 기억도 안 나. 네. 근데 하여간 두 분은 당선이 됐어요. 김영삼 박근혜 두 분은. 예, 예. 근데 사실 그 두 분이 의원직을 사퇴해서 당선된 거냐. 당내에서 압도적인 후보였잖아요. 그때 경쟁자 사퇴했는지 없었어요. 기억도 안 나요, 그 솔직히. 기억도 안 나고. 박근혜 후보가 사퇴한 것도 그것도 전국구예요. 당이 별 영향이 없어요. 그러네. 네. 그러니까 예. 승계하면 되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그때 사퇴하셨지만 별 영향이 없었던 이유가 그때 촛불기잖아요. 촛불에 온 관심이 국민들이 어떻게 개혁할 거냐 일때 의원직이라는 것도 지렛대로 사용하면 되는데 그때 뭐 갑자기 거기에다가 격차도 많이 났거든요. 네네. 이 격차 근소할 때 뭔가 국민들이 야, 너 기득권 버려라라고 하는 요구가 있으면 탁 버렸을 때 멋있는 건데 예, 예. 이게 그런 게 아니니까. 네네. 네. 자 그리고 또 이낙연 후보가 의원직을 사퇴 선언하면서 방을 다 벌써 빼셨다 그러던데. 네. 그 던진 발언도 주목이 됩니다. 네네. 네거티브로 오해받을 발언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이재명 지사의 살아온 궤적이 걱정스럽다. 네. 라는 평가를 내려요. 네. 뭐 항상 그렇지만 내가 하면 검증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네거티브이긴 한데 네네네. 이거는 어디 뭐 저는 이건 뭐 네거티브라기보다는 뭐 삶을 이제 오래 이렇게 또 사시고 정치도 오래 하신 분으로서의 어떤 이제 소견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네. 근데 이제 그 어쨌든 경선에서 이 경쟁자잖아요 상대방이. 네네. 근데 경쟁자에 대한 그 좋고 나쁨에 대한 평가는 결국 유권자가 하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살아온 궤적이 불안하다 뭐 등등에 대한 것은 굉장히 어떤 가치 평가적인 측면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 부분도 사실은 유권자가 해야지 경쟁자가 해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저쪽 상대방이 저 경쟁자가 우리를 해하기 위해서 자꾸 저런 발언을 하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뭉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좀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런 발언은 그냥 이제 어떤 인간적인 그 관점에서 내리신 것 같은데 네. 지금 경선 과정에서는 뭐 우리가 이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보다는 뭐 코로나도 있고 이런 상황 부분에서 무언가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요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대선은 특히 전망적 투표를 한다라고 네, 하잖아요. 네. 총선이나 이런 게 회고적 투표, 과거에 대한 평가라면 대선은 앞으로 뭐 할 건데 네. 라고 하는 전망적 투표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자, 이 네거티브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들어가 보면 과거로 좀 돌아가서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살펴보고 선을 넘고 당원들이 막 공격한 쪽을 막 때리고 막 이랬습니다. 2002년하고 2017년 대선 때도 그랬는데 2002년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 이인재 후보가 노무현 후보 엄청나게 세게 때렸었죠. 네. 대표적으로 장인 그 얘기도 사실은 그렇죠. 네. 사실은 장인이 빨갱이 아니냐 이 얘기도 네. 이거는 다른 당에서 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인재 후보가 했어요. 그러니까 또 오히려 찬스를 줬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뭐 버립니까 아내를 그러면서 그렇죠. 오히려 한 사람의 사랑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 이런 걸 보여줬죠. 근데 이게 잘 안 좋았어요. 네거티브로 해서 성공한 분이 안 계세요. 지금 신 변호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네. 대통령 선거라는 게 기본적으로 전망 투표. 네. 대안이 뭐냐라고 하는 이제 기대감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뭐 지금 큰 집 가 계시지만 뭐 이명박 후보도 네네. 그렇고 다 뭐 전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부자 되세요. 네, 경제 대통령 부자 되세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줬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기대감을 갖게끔 만드는 게 이제 중요하지. 이게 이제 자꾸 그 경쟁자 앞서 나가는 사람이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부분 이거는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자가 내가 평가할 거야. 너는 그래서 뭐 해줄 거니?라고 하는 걸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바꿔야 된다. 이 역사적으로도 보여줬잖아요. 우리 안희정 지사도 상당히 이제 그 공격의 도를 높였고. 2017년 대선 그렇죠. 때. 예, 이재명 예. 지사도 최근에 반성하는 것도 보여줬어요. 자기가 잘못한 거라고. 그때 저번 대선에 엄청나게 네거티브 이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했던 거 참 그 잘못한 거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본인이 약간 업돼서 20% 넘어가고 하니까 업돼가지고 오바했습니다라고 그렇죠.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바죠, 오바. 그러니까 네. 제가 뭐냐면 갑자기 사람이 착해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정치도 착한 사람이 뭐 잘하고 이런다는 보장도 없고 네. 단 교훈은 얻었다라는 거죠. 정치 교훈을 경쟁에서. 얻었다. 예.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사실은 이 명락대전에서 처음 핵심적으로 공방이 됐던 거는 경선 승복 선언이었어요. 내가 네. 설득할 자신이 없다. 이런 이런 취지의 발언이 나왔잖아요. 네. 소위 이재명이 됐을 때 우리 지지자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다. 네. 자, 깨끗하게 그래서 승복한 사례보다 우리 보면 그래서 사실은 뭐 이인재 방지법도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은
불복한 사례가 더 많아요. 네. 이게 이인재 방지법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 법이 도대체 어떻게 지금 돼 있고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도 한번 좀 살펴봐 주시죠. 지금 뭐 그런 소리들이 좀 돌아다닌다 그러는데 이제 이인재법, 이인재 방지법이죠. 이제 대선에서 당내에서 경선을 했는데 불복하고 다 출마하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당 나가갖고. 네, 경선 끝나고 난 다음에. 근데 이걸 법으로 금지한 거잖아요. 우리 변호사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근데 어떤 소리가 지나가고 있냐면 완주 안 하고 나가면 출마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와요. 예, 근데 안 됩니다. 그럴듯하게 들려요. 어쨌든 안 되게 돼 있어요. 일단 참여를 했잖아요. 중도에 사퇴하느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경선에 참여한 거예요. 경선 후보로 등록한 순간 안 돼. 그렇죠. 이인재 방지법에 걸려서 본선에 출마할 수 없다. 네. 선출된 후보가 변고가 생기면 가능해요. 아니 근데 이때 왜 도대체 이인재 방지법까지 맞는 거예요? 이거 사실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제 그거는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정당 자체가 보장돼 있죠. 정당 정치의 그렇죠. 정당 민주주의 헌법적 제도예요. 정당이. 그 정당에서 공천 제도라고 하는 것은 공적 성격을 갖고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거죠. 이미 당내 경선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권력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노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정당의 행위 자체도 공적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제 그 관리의 대상인 거예요. 정당의 경선 자체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계모임 총무 경선하다가 나가서 다른 계모임 뭐 만들고 이런 거랑은 다르다. 그렇습니다. 헌법에서는 우리나라 헌법은 정당 민주주의, 정당 보호 규정이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내 경선에서도 위법한 부분은 있으면 실제로 형법, 민법 다 책임을 지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법적 기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당내 경선, 당 대표 경선 나와도 후원회를 둘 수 있어요. 그렇죠. 후원회를 두고 25억까지 대통령 후보 경선 같은 경우는 모을 수 있고, 즉 정당은 헌법기구이기 때문에 이 당내 경선에 불복하는 것은 막아야 된다.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당내 경선도 사실은 국민잔치다라는 거예요. 국민잔치. 뭐 하기는 뭐 수백만이 참여를 합니다. 그렇죠. 지금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당내 경선이나 이런 거 불복이 자꾸 이어지면 실제로의 이 선거 부분에 국민들의 선택에 혼선을 가질 수 있거나 왜곡하는 위험이 있다라는 얘기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지를 한 거고요. 그래서 혹시 중도 사퇴하면 다시 독자 출마할 수 있을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 아니다. 넣어두세요. 넣어두십시오. 넣어두세요. 근데 사실 이인재 방지법 나왔을 때는 그 이인재 후보가 출마를 하면서 이회창 후보가 당연히 당선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인재 후보가 출마를 하면서 약 한 13% 정도 득표하면서 김대중 DJ가 당선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한나라당 계열 쪽에서 굉장히 원한 맺힌 도입 자체는 도입의 구체적 동기는 그런 법 많아요. 그 정략적인 차원에서 접근했다가 오히려 나중에 보니까 좋아졌어. 다 자기 족쇄를 잡은 그런 것들 많거든요. 이인재 방지법도 지금으로 보자면 어쨌든 정당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법이 됐어요. 최초에는 굉장히 정략적 목표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낙연 캠프 안팎에서도요. 경선 과정에서 대통령 후보로서의 장점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이낙연 후보뿐만 아니라 모든 후보들에게도 해당하는 것일 텐데 자, 결론을 가름해서 우리가 마지막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정치인으로서의 그럼 이미지 결국 긍정적인 어필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달려있다. 지금까지 전망적 투표를. 근데 이제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내가 투사야. 내가 가서 완전히 심판할게. 이렇게 해도 당선이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 혼자 하는 건 아니니까. 당이 300명 중에 한 명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대통령은 아니거든요. 아니다. 그럼 대통령 긍정적 어필 어떻게 해야 되냐. 대통령의 자격. 그러니까 일단 긍정하는 뭔가 이렇게 긍정적 마인드로 대안을 제시해야 사람들 마음을 사잖아요. 이게 다수를 확보해야 이기는 승부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수를 모으겠어요? 맨날 불만 얘기하고 뭐 비판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 주변에 사람이 생기겠어요? 화내고. 그런 사람 피하라고 써 있어요. 우리 저기 자기계발서 보면은. 자, 그래서 이제 그 긍정하는 메시지 그리고 전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상대 후보랑 경쟁하는 걸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국민 마음을 두고 경쟁하는 건데 그때 누구랑 경쟁하는 거냐? 자신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어제 나와. 그렇죠. 훌륭한 말입니다. 내일 조금 더 좋은 정책, 좋은 또 생각 이런 부분으로 다가가겠습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어제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을 할 때도요.
우리 의뢰인들이 그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상대방 변호사를 이겨주기를 바라고 검사를 이겨주기를 바라는데 그렇죠. 절대 그게 아닙니다. 재판관이죠. 판사를 설득하는 게 변호사의 몫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치인들도 네. 지금 옆에 있는 같이 뛰고 있는 경주를 하고 있는 경쟁자를 이겨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제의 나와 경쟁해서 유권자의 마음을 얻어라. 네, 맞습니다. 어제의 나와 경쟁해라. 긍정 대안지시의 힘은 네. 어제의 나와 경쟁하는 데 있다 이 얘기입니다. 어제의 나와 경쟁하여 유권자의 마음을 얻어라. 예. 대통령의 자격, 긍정과 대안제시형 리더십의 힘을 만들어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대통령을 위한 정치, 대통령의 자격 김윤철 교수님과 나눠봤는데요. 대통령의 여러 가지 덕목이 있겠으나 무엇보다 진실함, 정직함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닌가 생각해봤습니다. 마지막 곡으로는요. 빌리 조엘 아니스티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장개혁 신장식이었습니다.